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세션 2에서는 다양성 훈련에 참여하셨던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네, 세 분 소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용림이라고 하고요. 저 2014년에 그 다양성 훈련에 처음으로 이제 퍼실리테이터로 함께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각자 불리고 싶은 이름을 닉네임 약간 같이 이렇게 이름표를 만들어서 꾸미고 붙이고 그걸로 이제 하루 종일 약간 뭐 자신을 소개하고 얘기하고 약간 그런 시작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델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 쓰던 닉네임을 지금까지도 아델로 불리고 있는 네, 정용림이자 아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도희라고 하고요. 활동명은 하도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서울시립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미지넷이라는 곳에서 세계시민교육 강사 과정 다양성 학교를 통해서 이제 한국다양성연구소를 처음 만났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활동가로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고 지금은 교육 활동을 하면서 구로에서 살면서 구로에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안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원이고요. 19년도에 다양성 캠프로 처음 다양성 연구소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하드센터랑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델님과 하도님은 하루 6시간 하는 하루 워크숍 형태로 다양성 훈련에 참여하셨었고 또 오리님은 2박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캠프로 참여하셨습니다. 또 하도님과 오리님은 참여자로 참여하셨고 아델님은 요즘에는 저희가 퍼실리테이터나 스텝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서포터즈라고 했었던 스텝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텝 트레이닝도 받으셨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하루 워크숍 형태를 여러 번 함께 저희와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조금씩 다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다양성 훈련에서 경험했던 문화나 또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좋았던 것이 있으셨다면 기억에 남는 것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한다면 그때는 지금 청소년 다양성 리더십 교육 약간 이런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리더십 교육이라는 거는 되게 다양한 뭐 내용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약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특히 내용을 좀 전달하거나 약간 강의 형식이거나 좀 이제 뭐 이렇게 가르쳐 준다 약간 이런 느낌의 사실 방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약간 그때 다양성 리더십 프로그램은 그 아까 이름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누구누구님 항상 서로를 그렇게 불리고 아까 그 되어가는 과정이다. 약간 이런 모두가 되어가는 사람으로서 참여를 한다. 약간 이런 표현이 그 프로그램 소개하는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사실 그냥 뭐 이제 청소년이고 비청소년이고 뭐 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사실 모두가 그 안에서 굉장히 배워가고 삶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 경청하고 약간 이런 식의 방식이 굉장히 그때 저에게 엄청 인상이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시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리더십 다양성 리더십 교육이라고 호칭을 제가 처음 정했었었고요. 그 NCCJ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NCCJ 유스 다이버시티 리더십 캠프 또는 트레이닝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호칭을 제가 처음에 사용을 똑같이 했었는데 한국 시민사회나 인권 단체 쪽에서는 리더나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뭐 꼭 리더가 돼야 되냐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꼭 모두가 누구를 이끌어야만 사실 리더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 인권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시민사회단체에서 말하듯이 시민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저는 시민이자 리더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요 좀 리더에 대한 개념
이나 느낌이 한국에서 사용되는 게 조금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던 적이 있고, 또 아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더십 교육이다 하면 뭐 프리젠테이션 하는 법이라든지 뭐 말하는 방법도 이런 좀 그룹을 통솔하는 방법 쪽의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전하고자 하는 가치가 이 사회에서 쓰이는 용어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처음에 좀 느끼게 됐었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각자 원하는 별칭을 정해서 서로 부르고 그냥 별칭으로 부르면서 서로 존칭을 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양성 훈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걸 여쭤보면 프로그램을 딱 말씀하시기보다 이런 별칭과 존칭의 문화, 존중 문화를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실 때가 많은데, 네, 아델님도 그 존중 문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님께도 들어볼까요? 저는 딱 두 가지가 기억에 나는데, 프로그램 얘기하기 전에 이게 6시간짜리 다양성 훈련이어가지고 되게 긴 편이잖아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정말 잘 지켜졌던 게 기억이 남아요. 이 포럼도 지금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집중력의 시간과 그 깊이의 차이가 있고, 그런 거를 되게 존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면서, 그 쉬는 시간마다 지하크도 이제 뭐 본인의 시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쉬는 시간마다 참여자들이랑 계속 대화를 하시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안 힘드신가 막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랬었는데, 이것도 환대하고 환영하고 한 명 한 명을 과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그런 다양성 학교, 다양성 훈련의 또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게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적으로는 무빙닷이라고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13가지 사회적 정체성, 소수자성을 이렇게 벽에 쭈르르륵 붙여요. 뭐가 있을까요? 성별, 사는 거주지, 출신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쭈르륵 있고,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차별적인 시선, 편견, 이거를 적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도 눈으로도 또 직접 볼 수 있고, 이런 거였는데, 이게 평상시에 생각할 수 없지만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까 한 분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셨었어요. 이렇게 큰 차별이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서 감정적인 호소를 하셨고, 그때 프로그램을 막 진행하지 않고 딱 멈춰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들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이런 걸 나누면서 좀 그러니까 수업, 뭔가 훈련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의 평상시의 생각을 다 같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갖고 그랬던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제가 감동이 되네요. 저도 새록새록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성 훈련을 활동형으로 할 때는 또 쉬는 시간도 잘 지키고 장시간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잘 지키려고 하고. 근데 특강으로 선생님들 만나 뵐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워낙 1시간 반, 2시간 이런 식으로 짧다 보니까 엄청 달리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까먹거나 막 끝난 시간을 못 마치기도 하고, 그래서 쉬는 시간 말씀하실 때 혹시 쉬는 시간 안 했나? 막 이러면서 들었는데 다행히 잘 했던 것이군요. 너무 다행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이나 환대, 환영, 내가 이곳에 충분히 나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 간식, 또 식사 시간, 또 잠자기 전에 쉬는 시간과 야식 막 이런 것들도 다 고민하면서 만드는 편입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빙닷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3가지 낙인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서 쭉 한번 다 써보고, 이것이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에게 들었으며 내 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탐구해보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13가지 정체성이 갖는 차별과 억압을 쭉 적어보면 사실 이게 다 연결돼 있구나, 우리가 다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 사는 거구나, 장애인이 듣는 말, 성소자가 듣는 말, 이주민이 듣는 말, 여성이 듣는 말이 다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다, 이런 생각이 느껴지게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되게 강력하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다 해방되지 않으면 누구도 해방될 수 없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때 이제
하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3가지 정체성이 전체로 벽에 다 둘러싸여서 그런 사방에서 이런 낙인과 편견 있는 말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느낌이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고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눈물도 흘리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에 대해서 듣고 그분의 감정에 되게 집중해보고, 그래서 빨리 해결책으로 넘어가자 막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굉장히 집중해주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하거나 또 더 길게 7박 8일을 한다면 정말 한 명 한 명의 굉장히 깊은, 평소에 우리가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뭐 차별이나 억압에 대해서 뭐 굉장히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막 그런 가장 취약한 부분, 약점까지도 드러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엄청 친한 친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2박 3일을 하신 이제 오리님도 이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그 시간을 아주 우리는 물에 잠기듯이 막 충만한 시간을 가진다고 NCCA에서는 표현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게 됐었던 것 같아요. 오린님 경험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무빙닷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 인상 깊었던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적고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인식하지 못했던 제가 겪는 차별들, 예를 들면 그때 저는 청소년이었는데 뭔가 지나가는 비청소년들이 나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거, 그럴 때 내가 존댓말로 답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좀 인식하게 되었었던 것 같고, 이거랑 같이 저희가 다 같이 존댓말을 쓰는 문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단순히 뭔가 우리 존댓말 쓰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안에서도 다 서로 다른 어떤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위계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약속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게 시작된 문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실 느끼지 못했던, 그죠?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냥 당연하게, 성인이라고 하는 비청소년들은 우리한테 반말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이어서 그냥 의심조차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느끼고 깨달은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해주셨는데요. 다른 모든 정체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성들도 사실은 남성 중심주의 사회가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이기 때문에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억압도 성별 때문에 경험한 차별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으로 우리가 대부분 다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나 인지하지 못하는 차별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누리고 있지만 알지 못했던 사회적 특권에 대한 경험도 하게 되는 시간이 다양성 훈련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약속도 평등문화 만들기라고 해서 이제 1, 2, 3, 4번 쭉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화를 여기서 함께 지내는 동안 만들고 싶다, 이런 약속문을 함께 정해서 함께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지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사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간에서 하라고 캠프가 마칠 때 그렇게 한번 다짐해 보자고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가족끼리 회의해야 된다. 학교에서도 교실에서도 회의해야 된다. 직장에서도 평등문화 약속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등문화가 훼손되는 일을 경험했을 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한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훨씬 더 쉽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기분 나쁘거나 너무 힘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약속문이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평등문화 약속문 만들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세 분이 혹시 다양성 훈련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께 다양성 훈련을 소개한다면, 다양성 훈련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소개해 주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항상 처음 시작을 하는데, 네. 저도 그 방금 약간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것들이어도 좀 생각해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가 이제 페미니즘을 처음 배웠을 때도 사실 내 안에도, 그러니까 약간 소수자성만이 아니라 다수자성이 있고, 사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함께 그 안에 있고, 네, 이런 얘기들을 처음 이렇게 배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거를 사실 뭐 이렇게 배우고 그냥 이제 아는 것보다 이제 다양성 교육에 왔을 때 정말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나이와 다양한 이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실제로 만나고,
뭐 6시간이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사이에 이런 친구가 되면서 말 그대로 친구가 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몸에 이렇게 와닿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배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위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페미니즘이 위로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겪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많은 친구들이 또 위로를 해주는 시간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델님은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셨을 때부터 이제 교차하는 권력에 의해서 교창성 페미니즘으로 배우셨고 아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이 정말 이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통해서 개인화되고 내면화되고 그것이 또 배움과 함께 위로로 다가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기조 발언에서 에밀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자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거, 퍼스널라이즈드라고 이제 개인화 됐다고 이제 표현해 주셨던 그 부분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위로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위로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오라고 초청을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차별과 억압과 폭력들이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함께 무언가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런 많은 위로의 시간들 또 관계 맺기를 통한 이 지식들을 배움들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도님도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너무 좋은 얘기여서 저도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위로의 기억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접목시키고 써먹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다양성 훈련을 받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권이랑 다양성은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기본이 되는 베이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활동도 하는 것이고 다양한 노동과 업무와 일들을 해나가는 걸 텐데 그런 모든 기본적인 것에 이 다양성 훈련을 했던 것의 기억과 경험을 써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17년도에 다양성 훈련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배웠던 거를 토대로 저는 평생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사회학이랑 평생교육을 전공했는데 평생교육을 전공하면은 이제 강의를 기획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설문조사, 강의 평가를 꼭 하거든요. 그걸 토대로 다음번 강의를 더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성평등 교육 활동가로도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직접 내가 실무적으로 뭔가를 써먹어야 될 때 이런 그때 훈련했었던 게 다 기억에 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그 설문조사를 할 때 성별을 묻는 거가 있으면 꼭 남성과 여성뿐만이 아니라 뭐 기타를 넣는다든지 아주 작은 예시,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거기서 위로를 받았었고 그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작은 순간순간들로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이런 작은 실천들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훈련을 받는 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다양성 훈련 통해서 배움과 위로가 하도님께도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 이제 일어났던 배움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바로 실천할 수 있고 내 삶에 접목할 수 있으니까 빨리 와서 경험을 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다양성이 사실 어떤 직업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다 이제 삶의 기본이 되고 사람을 안 만나면서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누구에게나 쓰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그냥 대하는 태도, 평등한 태도와 대화의 기술을 익히게 된다는 점에서 그것들이 다 기억에 나고 그 경험들이 다 쓰이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님께서 하시는 지금 평생교육이나 사회학 관련 또는 페미니즘 관련 교육들에서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실용적이고 또 계속해서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태도와 기술이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리님께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다양성 캠프 하면 제일 생각났던 게 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어떻게 그 공동체의 문화를 잘 성찰할지 또 만들지 이런 논의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좀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 혹은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나 가정을 빼면 공동체나 공간을 선택할 어떤 선택지나 자원이 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공동체가 있는 분들, 공동체를 새로 찾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고, 또 사실 그때 되게 동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가 필요한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세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법과 제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 태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성찰하고 또 내가 문화를 바꾸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체다, 그런 공동체 구성원이고 시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가족이나 학교 이외에 내가 직접 정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분들 또는 동료가 필요한 분들, 우리 동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와서 좋은 친구들, 동지들, 동료들 많이 만드시라고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전 질문지는 보내드렸지만 이제 답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지 몰랐는데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양성 훈련 캠프에서 배우고 연습하고 익힌 관점들과 이런 실천 기술들이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했는지, 혹시 어떤 태도나 기술을 가장 많이 유용하게 썼던 것 같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평소 다양성 훈련은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혹시라도 그냥 마음의 준비가 이제 이게 순서대로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부탁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순서 정해놓고 하진 않습니다. 대화 시간에. 네,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이제 하나는 비폭력 대화에 대해 배우는 좀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그 미디어 에서 나타나는 어떤 되게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광고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함께 이게 어떤 점에서 잘못됐고 어디서 나오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배운 여러 차별이 편견이 어디서 오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떠올리면서 실제로 그게 사회에서 나타나는 방식들을 보고 같이 비판해보는 그런 시간이 두 가지가 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그 이후로도 그런 광고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있으니까 항상 볼 때마다 이거는 저런 게 문제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고, 사실 그 비폭력 대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살면서 좀 생각이 다르거나 입장이 다르거나 아니면 좀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어쨌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편견이나 차별이나 고정관념이, 물론 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냥 아까 사람이 아니라 그 이슈를 본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저도 되게 화가 나거나 적대감을 갖거나 정말 싫어지고 약간 이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그것을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비폭력 대화 라라라고 부르는 프로그램과 미디어 리터러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폭력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잘 듣는 단계, 리슨 단계와 그 다음에 어펌이라고 하는 동의하기, 그 다음에 R이 뭐지? 리플렉션인 것 같아. 리플렉션 하고 그 다음에 add inform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한 다음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이제 반대 접속사가 그러나 하지만입니다. 근데 그러나와 하지만을
금지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다른 반대되는 정보를 추가하려고 하더라도 항상 그리고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우리가 듣기에는 완전히 뻘소리고 헛소리고 동의해줄 말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뉴스에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신문에서 읽었더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논문에 이런 정보도 있어요라고 이제 추가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너 여성 혐오주의자네, 성소자 혐오자네, 막 뭐 개독이야, 막 교회 다녀 이러면 짜증나잖아. 나랑 안 만나고 싶잖아, 그죠? 그리고 대화도 단절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인격적으로 기분이 나쁘게 하면 관계도 틀어지고 대화도 진행이 안 되는데.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이 사회에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말하기를 하게 되면 관계도 틀어지지 않고 대화도 지속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 반성하고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평등한 관계 맺기 기술이나 대화의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연습하는 시간도 가지고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광고, 드라마, 영화 등등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보는 것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겉보기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속으로 숨기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제작자의 가치관과 가치와 세계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나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요 7가지 기본 질문을 가지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이 끝난 후에도 사실 우리 주변은 항상 둘러싸고 있잖아요. 성형외과 광고, 지방 흡입, 뭐 다이어트, 일상을 둘러싸고 있고 모든 곳에서 이런 수많은 미디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제 볼 게 없다, 책임져라. 얘는 너 때문에 못 본다. 막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비판적인 사유가 되고 너무나 당연하게 접했던 걸 이제 당연하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근육들을 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도님도 혹시 소개해주고 싶으신 내용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앞에서도 좀 얘기가 나온 거지만 그 수업을 진행하거나 강의를 기획하거나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약속문, 평등문화 약속문을 만들고 시작하는 거라든지 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서로가 뭘 지켜줬으면 좋겠는지 한 번씩 얘기한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별명, 별칭, 그러니까 저는 하도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 걸 다 정하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야, 니 저거 해, 니 이거 해 이러면서 평소 자신들이 부르던 별명을 그냥 붙여주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내가 들어보고 싶었던 어떤 나의 특징을 더 활동명으로 사용해 본다든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해 주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양성 훈련에서 들었던 되게 좋았던 프로그램이고 제가 실제로 해봤던 거는 그게 정확히 프로그램 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몸을 그 전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쭉 하나의 연결된 선으로 그린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이 뭐 편견 적어보기 이런 것도 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특히 여성이면 몸을 되게 분절적으로 바라봐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아까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도 나왔는데 광고 같은 걸 보면은 되게 어떤 여성 몸의 특징이 부각되는 형식으로 이제 광고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보하려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분절되는 경험을 했다면은 이제 하나의 선으로 몸을 따라서 그어보면서 이제 공통된 몸, 하나의 통일된 몸을 또 인식해보는 수업 이런 게 되게 신선했었고 그리고 이거를 진행해 보면은 다들 엄청 새롭게 경험을 하고 감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등문화 약속 만들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별칭 정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별칭을 정하는 시간은 저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이제 아델이 말씀해 준 것처럼 아델이라는 이름이 또 아티스트가 나에게 왜 의미가 있고 왜 좋아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나도 그렇게 불리고 싶다라고 이제 정하셨던 계기가 있으셨던 거죠. 영화 이름이세요? 영화 주인공 이름이라고 합니다. 전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의미가 있는 별칭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라든지 누가 정해준 이름인데 그들의 욕구가 또 투영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공부하라고 지학이라고 해준 거예요. 뜻지자의 배우락자, 공부라 교수님을 만드시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고 싫었는데 저는 이제 다시 재의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공부다.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는 이제 뜻으로 다시 해석을 했고, 물론 별칭은 지하크로 가고 있지만 아무튼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불리고 싶은 이름을 생각한다든지 내가 다시 나를 정체화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체성이 성별 정체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정체화할 것인가, 어떻게 불리고 싶나, 어떻게 살고 싶나라는 것들을 다 고민해보는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별칭도 정하고 내가 나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뭘 좋아하는지 뭐 3가지 그려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도 가지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탐구가 가장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 이미지, 바디 이미지에 대한 작업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경계선 활동이라고 부르는 활동이었는데 경계선을 단순히 침범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제 하도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신체 온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의 이제 통합된 나의 몸의 신체를 나 자체로 여기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막 굉장히 과로하고 나를 갈아 넣으면서 그냥 신체는 몸은 그냥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하고 그냥 내 정신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거 여기만 나라고 생각할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신체와 정신이 사실 하나의 이어진 일관된 나로 통일된 모습으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통일된 자아로 인식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리님께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앞서 미디어 리터러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 조는 그 중에서도 좀 사회가 말하는 정상성이랑 욕망을 좀 중점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욕망 찾기 혹은 사회가 정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강요하는 것 찾기 같은 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때 혀 클리너라는 거에 광고가 있었는데 혀를 어떤 빨갛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혀를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뭐 사탕 같은 거를 먹으면 빨개진다 이런 거를 누가 조원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본 순간부터 내 혀의 색깔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신체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어떤 눈이 이상적이야, 어떤 눈이 좋은 눈이야, 예쁜 눈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내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대학과 같은 학력 혹은 결혼 이런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정상성이 나의 욕망인 것처럼 포장돼서 있지는 않나 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때 그 광고나 아니면 미디어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끝나고 어떤 친구들과의 대화 혹은 내가 지향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게 되었던 것 같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혹은 사회가 나에게 어떤 주입시킨 욕망인지 혹은 강요하고 있는 정상성인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좀 이후의 고민에 많이 도움을 주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이 적용이 너무 잘 되시는 분들만 불러가지고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에서 하고자 했던 것에 이상의 아웃풋이 나온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된 사례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좋은 분들만 오셔서 너무 저도 듣기에 뿌듯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나의 욕망 찾기 프로그램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나에게 무엇을 억압하고 있고 강요하고 있는지 그것이 뭐 외적인 억압이나 강압뿐만 아니라 내가 뭘 원하는지까지도 주입해 준다는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이 이제 외모 당연히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학력 학벌도 해당되고 연봉이라든지 그죠. 행복이나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게만 두게 하는지마저도 그다음에 연애 각본이라고 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반드시 유성애자야 되고 이성애자야 되고 또 이성애자라면 남자는 이거 해야 되고 여자는 이거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사실 정해져 있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언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지조차 고민해 본 적도 없이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다 좋고 옳은 것처럼 외모부터 연애부터 진로, 진학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삶의 방향들을
정말 고민해보지 않고 내가 언제 행복한지 만족하는지를 찾아보지 못하게 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런 구조를 흔들고 뒤틀어 볼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네, 나를 먼저 바라보고 구조 속에서 나를 인지하게 한다는 그런 프로그램 욕망찾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것을 너무나 100배, 200배 잘된 케이스들인데요. 특히 세 분은 저와 다양성 훈련을 통해서 청소년기나 대학생 때 만나셨지만 지금은 정말 훌륭한 활동가로 동료로 서로 연대하는 사이가 됐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각자 활동하는 곳에서의 활동 이야기 좀씩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후로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퀴어에 대해서 더 좀 알고 공부하고 좀 이렇게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고 지금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이라는 긴 이름의 단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 질문해 주시나요? 관심 있는 이슈를 물어보신다면 청소년 성소수자가 사실 그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청소년이라는 어떤 그 나이대와 성소수자라는 그 정체성이 같이 이렇게 중첩되면서 사실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있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약간 다양하게 발생하는 위기 상황들이나 한국 사회에서 좀 바뀌어야 될 뭐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계속 활동하면서 상담하고 약간 이런 활동들을 같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띵동은 2015년에 다양성 연구소가 처음 생길 때 띵동도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델과 또 다른 활동가 분들이 적극 추천을 해주셔서 그 이사회에 저희는 운영위원회라고 부르는데 띵동의 처음 운영위원회부터 함께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델님은 활동가로 또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연대하면서 청소년 성소수자 같이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위기 지원도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시는 거 곁에서 보면서 미력 하나마 계속 힘을 보태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띵동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띵동의 활동에도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도님도. 저도 띵동 활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활동가 신청을 했는데 활동가가 되기 위한 경쟁률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따 그 얘기 더 들어보고 싶고요. 저는 이제 다양성학교 훈련을 받고 17년도부터 저도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학교를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학내 인권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제 학내를 벗어나서 내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될까? 나는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까? 이런 고민을 풀고자 이제 성평등 교육 활동가로서 성평등 교육을 쭉 해왔고 성평등 교육뿐만이 아니라 뭐 인권 교육, 뭐 청소년 참정권 교육 등등의 주제로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지역으로 좀 눈을 이렇게 돌렸던 것 같아요. 활동 범위를. 그러니까 내가 물론 교육으로서 세상을 바꿔 나가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직접 강사로서 그렇지만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속해 있는 내 동네부터 뭐라도 조금씩 뭔가를 실천하면서 문화를 바꾸고 또 제도를 바꾸고 동네에서도 동료 활동가를 만들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요즘에는 구로 혁신교육지구라는 혁신교육지구 일을 하면서 또 청소년들을 만나고 내가 사는 지역의 교육은 어떠한지 청소년들이 살기에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양성 훈련 이후 학교에서 또 강사로서 또 성평등 활동가로서 또 지금은 구로 혁신지구에서 지역에서 마을에서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1인 활동가로 물론 시작할 때부터 1인 활동가가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애초에 그때부터도 연구소를 만들고 동료는 없었지만 단체를 만들고 1인 활동가로 지내다가 동료들이 생기면서 더 크게 힘이 났었던 것 같아요. 같이 화낼 수도 있고 위로받을 수도 있고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단체가 생겼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계속 뿌리 내려서 풀뿌리 운동을,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성평등 운동을 지역에서 이 다양성 훈련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튼튼히 탄탄히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 3에서는 지역에서 어떻게 더 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퀴어 페미니즘이나 청소년 인권,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고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연대하면서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리님께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다양성 연구소에서 캠프가 끝나고 2달 정도 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저는 다양성 연구소에서 경험한 공동체가 너무 안전했고, 그래서 동료를 찾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활동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19년도에 참여자로 활동을 시작했던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에서 지금 활동가로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없는 스튜디오라는 유튜브를 포함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니면 트위터 이렇게 콘텐츠들 만들고 브런치도 준비 중인 이런 플랫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둘 다 청소년의 관점에서 조금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위티의 경우는 시민단체이고요. 문제없는 스튜디오의 경우는 유튜브를 포함한 SNS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성 훈련에서 경험했던 이런 안전한 공간, 또 안전한 배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으셨고 또 기억에 남으셔서 계속 그런 공동체를 찾아서 위티라는 청소년 페미니즘 단체와 또 하자센터와 함께하는 문제없는 스튜디오죠, 문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너무너무 저는 이 세 분의 활동이 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너무나 뿌듯한 것 같습니다. 다양성 훈련 때문에 세 분이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 전부터 훌륭하셨지만 이런 아주 작은 긍정적인 방향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너무나 뿌듯하고 저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생각을 하면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장 집중하고 계신 사회 문제 또는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에밀리와도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내가 집중하고 하는 이 활동의 영역을 가지고 또 다른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따로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하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교차하는 권력을 함께 인식하면서 나가야 될 이유 2가지를 동시에 한번 같이 여쭤보고자 합니다. 집중하고 있는 부분과 연대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말씀 여쭤볼게요. 어렵네요. 어려운 질문.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이어서 저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고, 만나면서 사실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자신이 속하는 공동체 혹은 공간을 스스로 선택하기가 굉장히, 그런 자체가 주어지지가 않잖아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나 어떤 역량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집을 구할 때나 이제 병원을 갈 때나 사실 자기 삶을 이제 꾸려가는 필수적인 것들조차도 굉장히 뭐 이렇게 법적으로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든 제약이 따라오게 되는 게 청소년의 어떤 지금의 어떤 상황이라면, 사실 거기에 정체성이 같이 따라왔을 때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려서 그렇다, 아니면 나중에 바뀔 수 있다, 아직 그런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니다 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사실 청소년이자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많은 어떤 차별과 혐오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사실 바뀌어야 되는 건 청소년이 아니라 그 청소년을 만나는 사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교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담사,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나는 상담소나 상담기관에서도 학교 안에 있는
그런 곳들에서도 사실 굉장히 혐오 발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해야 하는 사실 주체들은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뭐 차별금지법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변화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까 계속 나왔던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그게 뭐 정체성을 떠나서 일단은 타인에 대해서 배우고 그 이의 어떤 경험이나 고민들을 이제 경청하고, 그러니까 청소년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청소년이면 더더욱 사실 네, 그의 고민해오고 경험해온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듣는 태도라는 것이 뭐 어떤 연대의 기본적인 어떤 자세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좀 연습하고 좀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다양성 교육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차별과 억압들, 청소년이기 때문에 또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겪는 이런 복합 차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 학교, 상담사, 종교기관, 또 사회 구조와 문화와 법까지 차별금지법을 기본으로, 또 저희는 포괄적 성교육 기본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법과 교육까지 바뀌어야 되는 이 주변 우리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게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경청을 하는 이제 기술을 또 배울 수 있는 다양성 훈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님께도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왔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요즘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응원하고 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이제 성소수자 부모의 성장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개봉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 진행을 해주시는 이제 한국다양성연구소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페미니즘 교육 플랫폼 비두를 비롯한 이제 우리 구로의 많은 단체들과 공동 상영회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성소수자라는 이슈가 또 마을에서 또 좀 뭔가 크게 다뤄지기가 어려운 주제인 게 또 현실인데, 이거를 이제 마을에서부터 내가 속한 곳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외치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으로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또 이제 이런 활동들도 조금씩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연대, 교차성. 네, 글쎄요. 그러니까 좀 인권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영상에서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에밀리와의 대화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보호와 증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소수자 정체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어떤 차별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보호 안에서 어떤 연대로서 같이 힘을 받아서 그걸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이어져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부딪히는 사람들한테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입장에서 어떤 목소리와 손을 건넬까, 이런 삶의 태도, 삶의 가치관으로 모든 게 다 연결된다는 생각에 네, 이런 교차하는 지점과 좀 인권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LI 구로라는 단체를 발족해가지고 구로 지역에서 이 공동체 상영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로가 노동이라든지 이주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마을 운동도 꽤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직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이슈들을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높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공동체 상영회도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게 돼서 참 기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리님께 또 듣고 싶습니다. 저는 위티에서 아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위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청소년 퀴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 같은 것들이 되게 복합적이고, 여성이 겪는 차별로도 다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청소년이 겪는 차별로도 다 설명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문스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데 이게 하나의 차별이나 정체성으로만 설명되지 않고 한 사람이 가진 정체성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의제들에 연대하고 또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차별이나 어떤 폭력들이 간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교육과 관점이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저도 차별금지법 그리고 비동의 강간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리고 여성 청소년이 겪는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특히 강간죄 같은 경우에 여성 청소년이 이걸 증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사법적인 제도에서 어떻게 배제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야기되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위티에서 활동하시면서 또 아까 청소년 성소수와 마찬가지로 여성 청소년이 경험하는 여성으로서 청소년으로서 한 가지 정체성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부족한 이 복합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복합적으로 구조적으로 사유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가지고 계신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함께 힘내서 연대하고 함께 이 법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정말 와주셔서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 쉬고 세션 3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